자,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주식이 오른다, 주식을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주식을 오른다는 거는 주식을 자꾸 사람들이 사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르겠죠. 우리가 어떤 것이 수요가 많아지면 값이 오르듯이. 그런데 주식을 혹시 지금 나도 주식이나 해볼까 하는 분이 있다면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주식을 산다, 오를 것 같아서 산다는 뜻은 내가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가 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하고 보통 주식을 그냥 살 생각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살 수 있다는 거는 누군가가 팔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왜 팔고 있지?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도 주식도 마찬가지고 돈을 버는 일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리고 주식 시장을 알려면 경제를 전체를 알아야 돼요. 뭐 이런 제가 오늘은 지금은 질문을 주로 던지고 있어요. 그냥 자, 주식 시장은 도대체 왜 생긴 걸까? 그죠? 그런 거를 알아야, 그래야 뭔가 제대로 된, 그래도 조금 좀 지혜로운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주식시장은 경제의 일부라고 그랬죠. 주식이 오른다는 건 경제 현상의 일부예요. 그리고 주식을 취급하는 우리가 저희 투자회사나 증권회사들은 금융기관의 일부예요. 따라서 그 주식을 알려면 먼저 금융을 알아야 됩니다. 경제와 금융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금융에 대한 공부를 한 거예요. 금융이 어떻게 태어났고 왜 은행이라는 게 생겨났고 은행이 대체 뭘 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조금 생각을 바꿔서 이런 걸 해봅시다. 이제 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은행은 뭐 하는 곳일까요?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뭔가 했던 분들은 은행은 예금하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자, 은행이 예금하는 곳이야. 그러면 은행이 없으면 예금을 못 할까요? 저 같으면 은행이 없으면 부모님한테 예금을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자 붙여서 줘. 또는 뭐 최소한 내가 맡긴 돈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아니면 뭐 조그만 선금고라도 만들어 놓고 금고 속에 넣어놔도 일종의 예금이죠. 이자가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은행은 예금을 이렇게 받는 곳 같지만 실제로 은행은 은행의 주 역할이 뭐예요? 네, 은행의 주 역할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금융이라고 하면은 돈을 예금하고 대출을 받고 하지만 사실 주 기능은 돈을 빌려주는 거에 있다고요. 자, 아무도 돈을 빌리지 않아. 돈을 빌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은행의 존재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빚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만 일단 이야기하고 답으로 넘어갑시다. 자, 돈을 빌려주고 그러면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빚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 현대의 이 세상은 경제는 빚으로 돌아갑니다. 빚으로 움직이는 사회예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EBS에서 자본주의 그 다큐멘터리 다큐 프라임 그거를 제가 이렇게 다 한 번씩 보실 수 있으면 좋다고 보내드렸는데 그걸 보면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목이 돈은 빚이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그 주식 투자도 막 비트 한다 그러죠. 빚으로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전체를 알아야 내가 어떤 투자를 할 때 그 환경을 알아야 올바른 선택을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돈을 번다는 거는 경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돈을 잃게 돼 있어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20대 80이라는 게 있죠. 20대 80. 제가 약간 써가면서 할게요. 써가면서 할 테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죠. 이게 화이트보드로 갔네요. 자, 일단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20대 80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탈리아의 수학자는 파레토라고 한 사람이
수학자예요. 수학 모델로 만들어낸 건데 세상의 부를 보니까 실제 사례는 뭐 어떻죠? 하여튼 부라는 거죠. 경제를 보니까 20%의 사람들이 80%의 부를 가지고 있더라. 80%의 사람들이 나머지 20%를 나눠 갖고 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빈부의 차가 굉장히 벌어진 거죠. 커진 거죠. 근데 그게 현상이더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거를 듣고 계신 분들은 어디 20에 속할까요? 80에 속할까요? 자, 20%의 사람들이 80의 부를 가지고 있고요. 그 엄청 부자겠죠. 80%의 사람들이 20을 나눠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대 80이라고 하는 이 파레토 법칙이라는, 그런데 모든 우리가 인생의 거의 모든 데 적용이 되는 이런 법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시죠. 생각을 해보세요. 자, 80%의 돈을 20%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20%를 80%나 되는 사람들이 나눠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근데 어떤 아주 힘센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요. 돈을 다 뺏었어. 모든 사람의 돈을 다 뺏어 가지고 돈을 모아놓은 다음에 거기 100명이 있다고 치면 20대 80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100명의 사람들한테 돈을 골고루 나눠줬어요. 골고루. 100명의 사람들한테 일씩 다 골고루 나눠줬다는 뜻이에요. 자, 골고루 나눠주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니까요. 자, 골고루 나눠주고 시간이 좀 흘렀어요. 한 1년이든 2년이든 시간이 흘렀어요. 자, 그러면 그 부가 원래 다 일씩 골고루 나눠줬는데 그 다음에 1년이나 2년쯤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시 보니까 20%의 사람들이 80%의 부를 가지고 있고 80%의 사람들이 20%의 부를 다시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여전히 다시 빈부격차가 생긴 거죠. 자, 그러면은 누가 도대체 그 20%는 누구고 80%는 누구냐? 제가 공부하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20%가 바로 경제와 금융에 대해서 지식과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80은 이렇게 돈을 다 줘도 골고루 나눠줬는데 결국은 그 금융 지식이 있거나 그런 정보가 있는 사람들한테 다 뭐랄까 단어가 좋지는 않지만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와 금융의 공부를 해야 된다. 물론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그냥 직업인을 양성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다 학교를 졸업해서 취업할 국민들만 하지 내가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아니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와 금융을 공부해야 된다. 자, 일단 그래서 여기에서 이 원래대로 돌아가기 전에 또 재미있는 얘기 하나를 더 드릴게요. 뭐냐면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즘에 주식값이 왜 오르냐면 이걸 누가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유동성이 풍부해서 그렇다. 그런 단어 들어보시나요? 유동성이 풍부하다. 자, 유동성이란 뜻은 한자에서 와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건 뭐예요? 시중이라고 해도 되지만 사실은 시중이라는 것은 그냥 시장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 그것을 시장이라고 부를 때 돈이 움직이는 전체를 시장이라고 부를 때 시장이죠. 시장에 아주 돈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돈이 많다. 시장에 돈이 아주 많아. 그러면 원래 유동성이 풍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데 결국은 돈이 많지만 어떻게 돼요? 20대 80으로 돈이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저도 그렇지만 공부를 하고 알려고 애를 쓰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고 하는 것은 20에 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80으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이제 일단은 유동성이라는 게 뭐냐? 유동성이 뭐냐? 그러면 이런 게 유동성이에요. 이거 하나의 이제 어떤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이런 마을이 있어요. 자,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하나의 예입니다. 이제 어, 그러니까 이게 왜 됐나요? 안 써지네요. 잠깐요.
왜 안 써질까요? 안 써지네요. 예, 잠깐만요. 이게 왜 안 써지지? 잠깐만요. 네. 음. 자, 미안합니다. 제가 이거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여기 마을이 있는데요. 마을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여관이 있어요. 여관 주인. 그다음에 여기는 또 누가 있냐면 뭐 누가 있다 그럴까요? 세탁소 주인이 있어요. 세탁소. 여기는 정육점이 있어요. 그죠? 마을이니까 정육점이 있어요. 여기는 슈퍼가 있어요. 슈퍼. 뭐 많이 할 수 있지만 이제 적당히 해야죠. 일단 여기는 쌀집이 있어요. 쌀집이. 여기는 약국이 하나 있어요. 약국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냐면 음, 여관 주인은 세탁소 주인한테서 어, 세탁소 주인한테서 어, 100만 원을 꿨어요. 100만 원의 빚이 있어요. 그런데 세탁소 주인은 이제 어느 순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시간이 갔는데 세탁소 주인은 정육점 주인한테 100만 원을 꾼 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슈퍼 주인은 정육점 슈퍼한테서 100만 원을 꾼 거죠. 근데 슈퍼 주인은 쌀집 주인한테서 100만 원을 꿨고요. 쌀집 주인은 약국에서 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 몇 집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다 뭐예요? 다 빚이 있는 거죠. 100만 원씩 빚이 있어요. 자, 이런 상태예요. 근데 이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여관 주인이 빚을 갚아야 이게 돌아가는데 아무도 이게 도관 주인이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요게 이제 하나의 이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 어느 날 이게 여관 손님이 왔어요. 외부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외부에 손님이 와가지고 어, 이런 거죠. 어, 여관에 와가지고 제가 한 달만 있다 묵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여관비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이란 돈을 여관 손님이 여관 주인한테 주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이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유동성이 공급이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시게 돼. 그래서 유동성 공급이 일어난 거예요. 유동성 공급. 유동성 공급. 자, 그래가지고 주인이 100만 원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됐다. 그 세탁소 주인한테 빚을 갚았어요. 100만 원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탁소 주인은 잘 됐네. 그래서 정육점 주인한테 빚을 갚고요. 정육점 주인은 슈퍼는 쌀집한테, 쌀집은 약국한테 돈을 갚았어요. 그랬더니 자 어떻게 된 거죠? 이 전체로 보면 각각 여기 이렇게 적어도 이 동네에 약 빚이 한 500만 원이 있었는 거죠. 500만 원. 그렇잖아요. 이 다섯 사람이 이게 다 빚이 있었기 때문에 500만 원이 빚이 있었는데 유동성이 100만 원이 외부에서 공급이 됨으로 인해서 빚이 다 그러니까 빚이 어떻게 된 거예요? 0이 돼 버린 거죠. 이런 걸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그걸 쉬운 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돈이 돈다 이런 뜻이에요. 돈이 돈다. 그래서 돈이 돌면 빚이 없어진 거예요. 이 마을 전체로 보면 각자 개개인을 보면 다 100만 원씩 빚이 있어서 5명이 500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500만 원의 빚이 0이 돼버린 거죠. 왜? 100이라고 하는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500이 없어진 거죠.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손님이 100만 원을 주고 나서 1시간쯤 있다가 다시 들어오더니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저기 다시 급히 가야 돼서 다음에 와야 되겠어요. 오늘은 안 되겠어. 다음에 와야 되니까 100만 원을 돌려주세요. 이런 거죠. 100만 원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 여관 주인이 100만 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급하게 또 꺼야 되니까 그래서
세탁소한테 갔더니 세탁소도 이제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세탁소 주인이 여관 주인이 할 수 없이 약국에 가서 돈을 꿨어요. 약국에 가서 돈을 꿔 가지고 어 이렇게 갚은 거죠. 100만 원을 가지고 다시 손님한테 되돌려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빚이 생겼죠. 얼마가 생겨요? 이 마을 전체를 봤을 때 여관 주인이라는 한 명이 100만 원이라는 빚을 지게 된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의 흐름이라는 거를 이해한다는 건 아주 묘한 건데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유동성이라고 그러고 돈이 돈다라고도 표현하고 결국은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건 유동성이 공급됐다는 건 뭐예요? 이 전체의 통화량이 증가한 거다. 그래서 통화량이라는 말도 씁니다. 통화량.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왜 주식이 오르는지 부동산이 오르는지 떨어질지 물론 다 맞힐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금융을 알아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에 관한 공부를 우리가 경제 공부를 지난번에 한 겁니다. 재밌는 현상인데 사실 이건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요즘에 이 인터넷에 보면 주식을 모르던 사람도 다 주식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존 리라고 하는 분을 알아요. 존 리. 그 메리츠 투자 시장의 어떤 투자 회사의 사장인데 이분이 이분이 주장하는 게 집을 사지 말고 주식을 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 인터넷을 보면. 근데 단순한 그 주장이 아니라 이제 주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짜 필요한 얘기도 많이 해줍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딱 듣는 게 아니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분이 왜 그렇게 하냐, 왜 집을 사지 말고 주식을 사라고 주장하는 아주 근본적인 근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해야 됩니다라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이분의 배경이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혹시 아실까요? 그게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주식을 산다는 것은 기업을 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주식을 산다.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거는 그 기업의 경영권에 투자하는 거죠. 또 다른 표현은 그 기업의 가치를 사는 거예요. 내가 일부지만. 근데 기업의 가치를 사면 기업이라는 데는 뭐를 하는 것이에요? 경영자가 일을 해서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이런 단어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기업이라는 것은 자본이 투자되고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가치를 창출해내는 곳이에요.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자꾸 많이 만들면 그 회사의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주식값도 가치가 높아지니까 주식이라는 건 그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니까 주식값도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기업의 주식을 사라는 건 기업을 투자하라는 뜻이고 기업은 가치를 창출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은 일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거기에 투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어때요? 부동산 집이 있으면 집이 일을 하나요?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집은 일을 하지 않아.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이렇게. 왜냐면 아무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가서 부동산 값이 오른다고 하는 사실을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제 그분한테 따져봐야겠지만 아무튼 그분은 부동산은 일을 하지 않는다. 일하지 않는 자산이죠. 기업은 일을 하는 자산이에요. 따라서 기업에 투자를 해라. 주식을 사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냥 뭐 무조건 주식을 사라고 요새 부추기는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일을 하는 자산에 투자를 해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어, 어려웠을지 쉬울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원래 저기로 돌아가서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지만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나갈까요? 자, 이제 없어졌네요. 저기가
키노트. 네. 자, 지난 시간에 경제를 배우자 그랬고요. 돈을 어떻게 버는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금융 지준 이런 단어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오늘 유동성이라는 말도 썼고, 뭐 통화량이라는 말도 쓰고, 주식 얘기도 좀 했지만,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정부, 가계, 기업이 3요소고 이게 돌아간다. 그러면 가계가 돈을 버는 방법, 가계가 돈을 버는 방법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하여튼 뭐 내가 가진 걸 팔든지, 그죠? 뭐 이게 거래를 하든지 이런 것들인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금융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죠? 어, 내가 가진 것을 파는 노동력을 팔면 직장인이죠. 근데 직장인은 20대 80으로 오면 20에 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기업의 어떤 큰 특별한 임원들이 아니고는 쉽지가 않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면, 거래를 잘하려면 당연히 경제를 알아야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떤 가치를 만들거나 뭐 투자, 이게 다 결국 가치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EBS를 꼭 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이게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금세공업자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왜 금세공업자가 은행이 됐는지, 결국은 처음에 사람들은 우리가 예금이라고 생각하듯이 그냥 돈을 보관료를 내고 금을 맡겼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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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금을 맡은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빨리빨리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금을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돈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돈을 맡긴 사람들이 하마스, 제가 지금 내 돈 가지고 저러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들통이 난 거죠. 따지니까, 그래요? 그러면 보관료 내지 마시고 이제 제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 번 돈의 일부를 당신한테도 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드릴게요. 그래서 이자라는 게 생겼고, 빌려간 사람들한테 이제 대출이라는 게 생긴 거죠. 그게 이제 금융의 시작이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중에는 없는 금도 빌려준다 이랬잖아요. 없는 금도.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보관증만 움직이면 되니까. 실제로 금을 빌려줄 필요가 없고, 금을 빌려다오 그러면 내가 금 빌려준 거로 치고, 근데 네가 들고 다닐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보관증을 써줄게. 내가 너한테 빌려준 금을 내가 가지고 있을게. 그러니까 그 금을 빌린 사람도 좋잖아요. 이거 금을 위험하잖아요. 잃어버릴 염려도 있고. 그런데 보관증 한 장 딱 가지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금은 움직이지 않고 보관증만 가지고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없는 금도 빌려줄 수 있는 거죠. 마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사기죠. 사기. 실제로 어떤 금융학자는, 경제학자는 은행을 야바이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은행은 야바이꾼이다. 없는 돈을 가지고 막 빌려줘요. 근데 그거를 신용창조라는 근사한 말로 하는데, 그거 다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일단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자, 돈은, 다시 한번, 돈은 가치의 표현이에요. 여기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돈은 가치의 표현이에요. 아까 존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도 기업이 가치를 창조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니까 주식을 사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결국 가치의 문제예요.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받는 것도 사장님이 보는 나의 가치가 그 정도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아주 일도 잘하고 뭐 오래 일하고 능숙하고 굉장히 어려운 결정도 잘 내리고 그러면 저를 부장님 뭐 임원 시켜주고 봉급을 더 많이 주겠죠. 제 가치만큼. 근데 신입사원한테는 조금만 주는 거죠. 가치만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가 나서 합의금도 아니면 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쳤는데 그게 그 가치를 어떻게 재느냐. 그래도 그 가치를 재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 가치를 재서 합의금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일단 가치의 표현이에요. 감정가나 보험금도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돈은 가치의 표현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곳에 돈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가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를 높이고 또는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높이는 게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아주 당연한 방법이에요. 원리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학위를 더 따려고 하고, 이제 학위를 딴다는 게 뭐예요? 나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또는 내가 가진 거를 가지고 이렇게 뭐 인테리어도 멋있게 하고 포장도 멋있게 하고 장식도 하고, 그죠? 어떤 분들은 막 시계에다가 막 이렇게 다이아몬드도 받고 막 이런 거죠. 그러면은 시계의 가치가 엄청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여튼 자,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만 생각. 나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또는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그 생각을 정말 잘하면 그게 바로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가치의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살 때도 어떻게 해요? 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거를 생각하는 주식을 사야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돈은 가치니까, 그죠? 자,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금리라는 게 생겨요. 금리, 이자율 같은 말이에요. 금리와 이자율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바로 뭐냐면 이게 그 돈은 가치의 표현인데 금리라고 하는 거는 돈의 가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돈은 가치인데 그 크기를 어떻게 표시할 건지 그게 금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급전이 필요해. 급히 돈이 필요해요. 그때는 돈이 필요 없는 사람한테 100만 원이 필요한 100만 원의 가치하고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100만 원은 가치가 틀려요. 그죠? 따라서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가치가 사실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빌려주는 사람이 야,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배짱을 부리는 거죠. 내가 돈이 필요 없으면 그래 그럼 이자를 좀 안 받지. 싸면 쓸 텐데 비싼데 내가 왜 써? 이러면 되는데 그때는 나한테 돈이 100만 원이 뭐 꼭 필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꼭 급하지 않은데 내가 급해지면은 돈의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2금융권에서는 제2금융권에서 빌리려고 하면 이자율이 금리가 아주 비싼 거죠. 내가 너무너무 급해서 사채라는 건 개인한테서 그냥 돈을 빌린다. 그러면 고리대금업자죠. 사채하는 사람들은 이자율을 지금 은행 이자율이 우리가 은행에서 빌릴 수 있으면 2%에서 한 4%, 3% 내외가 될 텐데 원래의 금리, 기준금리는 0.5%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소들이 붙어서 한 3% 내외가 될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일반 사채한테 빌리면 금리가 어떻게 되나요? 20%, 3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도 나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라고 하는 것은 가치와 함께 위험성의 크기를 표시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금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예금보다는 정기예금이 가치가 높죠. 왜 그러죠? 이게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보면 보통 예금은 언제 와서 돈 달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정기예금은 적어도 1년이면 1년 동안은 돈 달라고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안전한 거죠. 내가 이 돈을 마음대로 굴리기에 안전하다. 그래서 정기예금 금리가 높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정기예금 금리가 높은 거예요. 지금 여기처럼 제2금융권은 이런 거는 금리가 아주 높죠. 또 뭐 고정금리냐 변동금리, 이렇게 금리가 자꾸 변하는데 그럼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줄 때 딱 정해놓고 빌릴 거야. 그때마다 어떤 시세에 따라서 금리를 바꿀래. 그게 변동금리죠. 고정금리는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고정금리를 택하고 어느 때 변동금리를 택해야 될까요?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다. 높아질 것 같다. 빌릴 때 내가 돈을 빌릴 때 더 많은 그 이자를 지불해야 돼. 그러면 지금 금리로 이자율로 픽스해서 고정해서 나 이렇게 할게요. 고정금리로 빌리는 게 좋겠죠. 그런데 앞으로 금리가 더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내려가면 나한테 내가 그 대출 이자도 나도 더 적게 냈으면 좋겠으니까 그때는 변동금리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하려면 결국 나는 뭘 알아요? 뭘 알아야 되냐면 금리가 앞으로 오를까 내려갈까를 내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되죠.
꼭 맞을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는 이유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즘에 B2라고 하죠. B2. 빚을 얻어서 주식에 투자한다.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빚을 얻어서 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주식시장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더 큰 돈을 벌 수 있어. 그래서 큰 돈을 벌어서 이자는 작으니까 내도 돼. 이래가지고 B2를 하는 거예요. 요즘 20대, 30대들이 B2를 엄청 많이 한다고 신문에 계속 얘기했는데 진짜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자, 그 B2를 얻었어요.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죠. 주식을 내가 그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투자라는 게 샀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뭐를 꼭 알아야 되는 게 뭐였어요? 누군가가 팔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그 사람은 왜 팔까? 이 궁리를 꼭 해봐셔야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금리를 알아야 되고 대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제 위험에 따른 거죠. 신용대출은 신용의 위험도에 따라 담보대출은 담보가 있잖아요. 네가 만약 못 갚으면 네 집을 내가 잡아버릴 거야. 네 차를 잡아버릴 거야. 그러면 좀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대출이 일반적으로 신용대출보다는 금리가 싸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면 덜 위험하니까. 자, 그래서 이 금리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 지원 대출 같은 거는 뭐 햇살론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거 이런 거는 담보가 없어도 금리를 아주 싸게 책정을 하죠. 대신에 조건들이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아주 혹시 여기 젊은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결혼도 하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그러면 정부가 그런 저소득층을 위해서 또는 신혼부부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이런 대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까다롭습니다. 근데 잘 알아보시면 저금리, 낮은 금리에 빌려서 이렇게 주택을 장만한다거나 할 수도 있는 걸 거예요. 그죠?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잘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공부를 자꾸 하면 그런 것들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가격이죠, 뭐 가격. 아까 우리가 금리는 이자율은 돈의 가치를 표현한다 그랬는데 다른 말로는 돈의 가격인 거예요. 돈에도 가격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돈에도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가격은 어떻게 결정돼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 자, 금리가 싸다. 이자를 조금뿐이 안 받을게.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자를 조금뿐이 안 받을게. 이자가 싸다는 거는 돈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해가 되세요?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 이자를 많이 받는다니까요. 근데 그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도 떨어지는 거죠. 이자율이 싸집니다. 그런데 언제 이자율이 싸져요? 내 돈 쓰라고 자꾸 이게 내 돈 좀 쓰세요 하는 공급이 많아지면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수요가 많으면 달라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농산물 가격도 그렇고 고기 같은 고기 가격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노선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노선인데 미국에 가려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비행기 회사는 항공사는 비행기 값을 많이 올려도 돼요.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도 다 간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가는 데가 있어. 그러면 비행기 노선을 없애버려도 되죠. 안 가는데.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또는 어떤 전략적으로 그 노선을 유지를 해야 되겠는데 가능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수요가 별로 없어. 그러면 그 수요를 어떻게 하면 돼요? 가격을 낮추는 거죠. 가치를 낮추면 더 많이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 외국에 잘 못 가니까 요새 뭐 이쪽 동남아 이런 데 값이 엄청 싸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지만 아무튼 그래서 뭐 굉장히 싸게 해서 이제 막 유혹을 하는 거죠.
자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됩니다. 예외적으로는 법 강제력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과 상관없이 강제력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사채 같은 것들은 전에 막 1년에 36%, 막 54%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법으로 너네 도둑놈들이네. 이 정도 이상 받으면 무효야. 내 인정 안 해. 법으로. 지금 얼마인가요? 24%인가요?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도 여전히 경쟁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강제력이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 보호무역이나 무역을 할 때, 무역이라는 건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거나 내 물건을 외국에 팔 때, 이게 뭐냐면 강제력에 의해서.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이 무역 전쟁이 붙으면 그 뭘 하죠?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관세. 그러면 옛날에 우리나라의 이 외제 자동차가 굉장히 비쌌는데 그때는 이런 사치성 소비, 이거는 사치성 소비다. 이래서 그 특별 소비세가 엄청 많이 붙었어요. 차값이 한 2배가 붙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외제차가 엄청 비싸죠.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외제차가 싸니까 요새는 막 빚어줘서 외제차 사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조직 간의 통제가 있을 수 있다. 또는 대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대중심리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돼요. 자, 요즘의 주식시장의 폭등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은 제가 볼 때 금융 지식이 조금 있다라고 자처하는 제가 볼 때는 대중심리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자 생각해 보세요. 주식시장이 코로나 이전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이 경제 상황이 좋아졌나요? 상식적인 질문을 해보는 거죠. 물론 그거 가지고 주식을 무조건 판단하면 안 돼.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보다 경제 상황이 엄청 좋아졌냐? 근데 주위 보면 다 난리잖아요. 나빠졌다고. 근데 주식값은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올라가 버렸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동학개미 막 이런 얘기하는 거는 뭐죠? 지금 대중 심리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죠. 따라서 혹시 요즘 주위에서 막 주식 해가지고 주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어떤 실제 가치보다는 많이 부풀려져 있는 게 아닐까? 뭐 주마다 틀립니다. 어떤 회사냐에 따라 틀리지만 전체적으로는 조금은 그 위험이 리스크가 굉장히 상승해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화내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자, 결국 대부분의 가치는 돈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그게 바로 자본주의라는 개념이에요. 아이고, 이게 또 사그러졌네요. 그게 자본주의라는 개념인데, 자, 어떤 돈의 가치가 자본주의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중에서 뭘 알냐? 금리 얘기를 하는데 기준금리라는 걸 알아요. 기준금리. 자, 결국 금리는 돈의 가치인데 이게 막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중구난방이면 사회 경제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그렇죠. 3요소가 뭐라고 했어요? 정부와 기업과 가계. 그게 3요소인데 정부의 하는 주요 역할이 뭐예요? 분배죠. 분배. 돈이나 또는 이익이 국민들한테, 기업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게 분배 역할이거든요. 따라서 정부는 그냥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니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준금리라는 게 나와요. 자, 시장의 금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한국은행이 합니다. 실제로는 여기 보면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해요. 한국은행 총재가 이게 뭐죠? 회의 의사가 대표가 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안 돼요?
그냥 아까부터 안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설명하시는 게 아, 그렇구나. 아,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공유된 거 아니었어? 아까 했는데. 줌을 끄셨네요. 아, 이거 미안합니다. 이게 저는 그냥 말로 표현하시는 줄 알고선 열심히 설명하시길래 설명 듣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크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실수가 좀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그동안에 화면 공유가 안 됐었나요? 그래요? 아무튼 다행히 됐기를 바라고요. 그렇구나. 이게 네네. 아까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자본주의 얘기를 했었고요. 음, 그 사실은 이걸 보고 했던 건데, 그렇지만 또 설명으로 나름대로 잘 됐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준금리라는 게 있어요. 기준금리. 시장의 금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누가 하냐면 사실은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곳에서 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데 한국은행과 시중은행과의 거래 시 적용하는 정책금리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0.5%예요. 0.5%. 0.5%란 뜻은 뭐냐면 1%가 100의 1이니까 그죠? 이거는 1,000원을 빌려주면 1,000원 빌려주면 5원만 내면 돼. 그 뜻이에요. 1,000원을 빌려가서 이자 5원만 받을게. 그게 그게 이게 5원만 받을게. 그게 0.5%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시중은행은 한국은행한테 0.5% 이자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은 우리한테서 0.5% 이자를 받으면 안 되겠죠. 우리한테서는 돈을 많이 받고 그중에 0.5%를 한국은행에다 주고 나머지가 은행의 이익이 돼야 되죠. 그죠? 은행의 이익이 돼야 돼요. 자, 제가 오늘 좀 실수를 해서 이 화면 때문에 당황했는데 일단 그래도 설명은 잘 됐을 거라고 보고 다음에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0.5%인데 지금 여기 오른쪽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기준금리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언제냐면 2011년도에 5%였어요. 5.25%. 근데 지금 0.5%까지 떨어진 거예요. 자, 금리가 떨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아까? 금리는 돈의 가치를 표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돈 가치가 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돈 가치가 엄청 떨어졌어요. 돈이 왜 가치가 떨어졌을까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이 유동성이 아주 풍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돈 있으세요? 돈 없잖아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어요? 그 돈이 다 20대 80이라고 했죠. 전부 20%한테 간 거예요.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슬픈 얘기지만 20%한테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또 이렇게 뉴스를 가만 보면 어떤 기업들은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난 1, 2년 동안에 재산이 막 불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해가 저는 되는데 아무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해서 0.5%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걸 기준금리라고 한다. 자, 그래서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은행이 우리한테 일반 국민한테 몇 프로의 예금 이자를 줄 건지 대출할 때는 몇 프로의 이자를 매길 건지를 은행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한테 0.5%를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자율이 보통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아까 가산금리 여기에 대해 그걸 가산금리라고 하는데 금리를 더해서 아무리 못해도 1.5%, 2%, 3%, 3.5%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제2금융권으로 가면 5%, 6% 올라가고 사채로 가면 15%, 24%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리를 잘 이해해야 된다. 자, 우리가 B2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금리가 워낙 싸니까 돈 빌릴 때 싸게 빌릴 수 있으니까 요 정도 이자를 내고 빌려서 내가 조금만 벌면 이익이네. 이래서 주식 투자를 하겠죠. 자,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라는 단어를 꼭 아셔야 된다. 자, 한국은행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담당하는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목표가 뭐냐면 한국은행이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실은 목표가 물가 안정이라는 거 아세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뱅크 오브 코리아에서 한국은행은 국민, 여기 제가 어떻게 써 있냐면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물가 안정이에요. 실제로 한국은행에 가보신 적이 없었겠지만 한국은행에 딱 들어가면 한국은행 가시면 이게 들어갔을 때 로비 정면에 물가 안정 이렇게 써 있어요. 한국은행의 유일한 목표는 물가 안정이에요. 근데 물가라고 하는 게 아까 가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물가 가격이에요. 모든 평균이죠. 일단 가격인데 가격은 뭘로 정해진다 그랬어요? 수요와 공급.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야 되죠.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야 돼요. 그러면 뭐의 수요 공급? 돈의 수요 공급. 돈의 수요 공급. 바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통화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통화량을 어떻게 조절하니? 그러면 돈을 찍어내거나, 그죠? 금리를 통제하거나, 돈을 찍어내서 통화량을 공급할 수도 있고요. 금리를 통제하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만약에 예금 금리를 많이 높여주면 사람들이 주식 투자보다 안전하게 예금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금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예금을 하는 게 더 유리한지, 돈을 빌리게 하는 게 유리한지를 조정하는 거예요.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 또는 이제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에 좀 공부하게 될 텐데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흡수하기도 하고 결국은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정부기관으로서 물가 안정.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돈을 벌어서 뭐 해요? 쓰려고 버는 거잖아요. 그죠? 쓰려고. 근데 쓸 때 우리가 제일 이게 맞닥뜨리는 게 뭐예요? 이게 주부 같으면 뭐라 그래? 물가가 너무 올랐어. 그러니까 가진 돈을 뭐 살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결국은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해가 되세요? 자, 하여튼 이런 통화량을 조절하는데 그때 지급준비율이라는 걸 통계하고 또는 공개시장 조작, 아까 채권이라는 거 있죠? 등의 기능을 가지고 결국 물가를 안정시키는 최종의 목표고요. 물가 안정이 잘 되면 한국은행이 제대로 일을 한 거고 이게 안 되면 일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일단 그래서 우리가 지급준비율 이런 것들을 다음에 이건 다시 다음 시간에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단어를 알 필요가 있죠. 자,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같은 데가 미국은 FED라고 합니다. FED. Federal Reserve System,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거의 영어명인데 그래서 앞에 페더럴은 연방이라는 뜻이에요. 연방. 그래서 이걸 줄여서 FED라고만 하기도 하고 또는 연방준비제도라는 어떤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이사회가 있어요. 이사회. 이사회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그런 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페더럴 리저브 보드 오브 거버너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FRB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연준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곳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경제 뉴스를 보면 미연준이 이렇게 표현하죠. 연방준비제도의 약자인데 미연준이 또는 FED가 또는 FRB가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양적 완화라는 뭐 이런 말들이 나. 양적 완화를 하기로 했다.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공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풀었냐면 우리 지난번에 국민재난기금처럼 막 돈 주머니에 100만 원씩 찔러주기도 하고 이자율을 확 낮춰서 누구나 쉽게 빌려가게 해주고 그래서 막 돈이 넘쳐요. 그런데 그 돈들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아까 20%로 다 가는 거예요 다시. 근데 그 20%의 사람들이 라르가 하는 게 그 돈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주식시장에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작은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저 돈을 버는 사람들은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큰 손이라고 하는 거죠. 큰 손. 주식시장에 좀 관심 있어서 이렇게 보는 분들은 동학개미란 말도 있지만 외국인 또는 기관 이런 말 쓸 거예요. 외국인, 기관 이 사람들은 그게 큰 돈이거든요. 사실은. 수십조, 수백조를 굴립니다. 개미들이 동학개미가 이길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뭐 가끔 신문에 요즘에 그 재밌는 얘기들이 나오지만 글쎄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자,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이 목표다. 그리고 이거는 통화량을 조절하고 화폐를 발행하고 지급 준비율 같은 걸 통제를 해서 결국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한국은행의 최종 목표고 그 한국은행의 목표에 따라서 정책이 일어나니까 금융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정책을 보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네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죠. 자, 다시 말하지만 그게 우리가 금융을 공부해 금융 지식, 금융 지능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예요. 자, 은행 지급 준비율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은행은 이제 여기 다시 쓸게요. 자, 은행은 허가번 이거 기억을 다 못하시겠어요. 아무튼 은행은 돈을 빌려줄 수 있다라고 허가를 해준 거예요. 정부가. 정부하고 사실은 처음에는 이 세공업자는 그냥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개인이었는데 이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거죠. 정부 권력하고 결탁을 해서 그래 너는 이제 돈을 빌려줄 수 있는데 없어도 빌려줄 수 있어. 없어도. 이거 사기 아니에요 사실은? 없는 돈을 빌려주는 거죠. 요즘에 공매도 하는데 공매도도 사실은 그런 거죠. 원칙은 주식을 빌려서 아주 웃기는데 공매도라는 건 주식을 내가 빌려서 팔고 없는데 나는 없어요. 주식이 없는데 남의 거를 빌려서 있는 것처럼 해서 팔아요. 그게 공매도거든요. 그래 놓고 나중에 싼 값에 다시 사서 갚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아무튼 이게 거의 야바위꾼 같은 건데 실제로 그런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소위 개미들이 공매도 없애라고 막 하는데 이 야바위다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지금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빚으로 움직이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공매도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물론 제도니까 없앨 수 있어요. 없애도 되는데 그런데 어떤 그 금융시장의 기능상 태어난 거고 필요하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거죠. 놀랍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데 갑자기 금을 맡긴 사람이 야, 내 금 내놔. 그랬을 때 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떤 회사가 돈을 빌렸어. 기업이 돈을 빌렸는데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그때 돈이 있어야 갚을 텐데 그때 보니까 금고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아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죠? 부도가 났다. 부도가 난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내가 뭐 얼마를 주고 얼마가 실제 있든 상관없이 제 날짜에 못 갚으면 신용이 무너지기 때문에요. 그 회사는 이제 망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망하는 때 부도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부도가 났다는 건 뭐예요? 갚아야 될 때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 이런 거죠. 따라서
예금자가 야, 내 돈 도로 내, 내금 도로 내줘 그랬는데 못 주면 은행이 부도가 납니다. 왜냐하면 신용이 무너지게 되고요. 거기다가 누가 돈을 맡기려고 하겠어요. 그냥 돈 맡겼다가 내가 줘 그랬는데 없어 돈이 이렇게 되면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은행이라고 하는 정부하고의 결탁이 돼서 그래서 정부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강제하는 거죠. 강제로. 그래 내가 너한테 허가는 내줬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이 달라고 할 때 줄 수 있을 때 줄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가지고 있어야 돼. 네가 100원을 빌려줬다면 동시에 다 100원 달라고 하진 않겠지만 그때 누가 한 10원 정도는 달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10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거를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달라고 할 때 줄 수 있어야 돼. 그게 지급준비율이에요. 너가 100원을 다 이렇게 빌려줬는데 내가 이제 예금을 받아서 돈을 다 빌려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예금한 사람이 돈 달라 할 때 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너가 전체 그 돈에 예금 받은 돈의 10%는 예를 드는 거죠. 예로 10%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달라고 할 때 얼른 줄 수 있어야 되거든. 그게 지급 준비율이에요.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은 지급 준비율에 의해서 넌 얼마를 꼭 가져야 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지급 준비율이 딱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처럼 평균 현재 한 3.5% 되는데 자 지급 준비율은 예금의 성격에 따르죠. 요금을 예금은 뭐예요? 언제든지 찾아서 내 돈 내놔. 그게 보통 예금이죠. 쉽게 하면. 그죠? 이름은 뭐 저축예금이라고 또 있지만 아무튼 쉽게 보통 예금만 칠게요. 그러면 보통 예금은 언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예금한 금액의 많은 부분 보통 실제로는 한 6% 정도 될까요? 하여튼 갖다 3에서 한 6%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달라고 할 때 줄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정기예금 같은 건 어떻게 돼요? 1년 정기예금은 1년 안에는 안 찾을게요. 이렇게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준비율이 1%도 안 됩니다. 뭐 그렇게 1년 뒤에만 줄 수 있으면 돼. 그때 준비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율이 지급 준비율이 아주 낮아요. 그런 거를 지급 준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너가 사람들이 예금한 돈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으면 되거든. 그런데 만약에 지급 준비율이 올라가요. 법정 지급 준비율이야. 너 이렇게 10%가 아니라 20%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어떻게 되나요? 전에는 내가 100원을 예금 받았으면 90원을 빌려줄 수 있었는데 그런데 20%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90원을 못 빌려주고 80원만 빌려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급 준비율을 조정해서 실제로 시중에 풀리는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이 20원을 꼭 전에는 10원만 가지고 있으고 다 빌려주고 그냥 돈이 돌면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한 거죠. 돈이 돌면 유동성이 공급되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20원을 가지고 있고 80원만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 인터넷 뉴스 이런 거 경제 뉴스 보면 지급 준비율 얘기라는 게 나오는데 지급 준비율로 요새 최근에 중국 정부가 지급 준비율을 가지고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죠. 그냥 돈을 찍어내거나 금리하는 것보다는 좀 약하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지급 준비율로 조정이 갑니다. 자 이때 이제 함께 나온 게 신용창조예요. 자 신용창조는 아까 그냥 쉽게 이해하면 말이 근사한데 아까 얘기한 어떤 경제학자가 얘기한 대로 그냥 야바위다 이렇게 야바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죠? 없는 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신용창조예요. 없는 금을 빌려줘. 그죠?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법으로 그게 허락이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법으로 금융기관 특히 은행에 그를 허락해 줬어요. 너는 없는 돈을 빌려줄 수 있어.
그런데 그거를 근사한 말로 그 없는 돈을 막 빌려주니까 그걸로 신용 창조라고 한다. 그런데 언제 와서 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가지고 있어. 그게 지급 준비율이다 이런 뜻입니다. 음. 그래서 이 단어들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거는 왜 가능하냐면 실제 금이 이제 돈도 마찬가지인데 돈이 움직이지 않고 숫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숫자. 보관증이 움직여서 그래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은행에서 실제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 쓰는 하는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어, 부모님한테 용돈 쓰는 것도 그러겠네. 이렇게 한 거죠. 엄마 용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래요? 그러면 그래 너한테 한 달에 10만 원 용돈 줄게.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럼 10만 원을 당장 줘도 되지만 네 용돈이 10만 원이야. 너한테 준 거야. 근데 그 돈을 잊어버릴 염려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을게. 그래서 10만 원을 줬다고 말로는 돼 있는데 실제로는 돈을 안 주는 거죠. 그 돈이 그냥 그러면서 카드 한 장 주고 그래 10만 원 한도 내서 요 카드를 써. 근데 돈은 그냥 여전히 엄마 지갑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숫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로 돈이 안 움직이고. 그다음에 일반인들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빌려요. 그러면 100만 원을 실제로 현찰로 찾나요? 안 찾아요. 어떻게 하죠? 은행은 너한테 100만 원 빌려줬어. 그러면서 내 통장에다가 넣어주죠. 맞나요? 내 통장에 넣어줘요. 실제로 돈은 안 움직이고요. 그냥 실제 돈은 안 움직이고 은행에서는 요거는 은행 돈이었는데 요거는 유물모 돈이야라고 이렇게 통장에 숫자만 옮겨간 거예요. 야,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신용이라고 하고 그게 신용이 만들어진다 그거예요. 자, 이거를 잘 활용하면 없는 금을 막 빌려줄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금이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요거는 지급 준비래요. 지급 준비율. 지급 준비율이 10%라면 실제로는 내가 100원 있으면 10원을 남겨놓고 90원만 빌려주는데 나중에 그 10%라는 그 이유 때문에 90원이 아니라 100원이니까 약 1,000원 정도를 빌려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100원, 실제 돈은 100원뿐이 없는데 1,000원을 빌려주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갑자기 나는 실제 돈은 100만 원뿐이 없는데 1,000원이라는 돈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어렵겠죠? 자, 아무튼 그런 걸 우리가 신용 창조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새로운 단어를 많이 배웠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어떤 동네 여관 주인부터 세탁소 슈퍼 돈이 돈다는 개념도 설명드렸고 또 20대 80에 의해서 돈이 움직이는 얘기도 드렸고 우리가 주식에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인기가 없어지니까 그죠? 제가 사실 농담이지만 제가 책을 한 권 쓸까 생각됐는데 무슨 책을 주식 사지 마세요 이런 책을 쓰려고 했는데 그런 책은 안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주식 사지 말라는 책은 안 팔린대. 그래서 소용이 없는 건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왜냐하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하려고 하면 이런 경제 주식은 뭐고 주식시장은 왜 생겼고 결국은 이 돈이 움직이는 경제 현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제 이걸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할 거고요. 그다음에 대출,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그게 다음 세 번째 시간이 될 거고 한 네 번째 시간에는 이제 채권과 주식시장에 대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근간을 모르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설명해봐 그러는데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말이야 쉽게 할 수 있는데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금융을 잘 이해를 하면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떤 여러 가지 나한테 기회가 뭐가 기회인지, 뭐가 기회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변별할 수 있는 힘을 아마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아무튼 오늘도 어려웠을까요? 어떤 쉽게 하려고 한 건데 네, 아무튼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이제 오늘도 참 어렵다 생각해도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제가 피드백도 받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적절하게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벌써 1시간이 후딱 지나고요. 조금 시간이 오버했는데 자, 오늘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10시에 다시 뵙겠고요. 많은 분들 초대해서 같이 들으세요. 점점 쉬워질 테니까. 그죠?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